2025년 한국국은 예언, 정감록은 말했습니다. 이 씨가 물러나고 이름 없는 지도자가 민심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를 연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미래 예언 정감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한때는 민간 신앙의 상징처럼 회자되었고 또 한때는 미신이나 괴담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가 혼란기일수록 이 책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정감록은 단 하나의 책이 아니다. 18세기 이후 전해져 온 다양한 구전과 필사본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하나다. 지금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를 여는 인물이 바로 정도령이다. 정감록은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이름 없는 인물, 즉 정도령이 등장해 백성을 이끈다고 예언한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으며 말보다 침묵이 많고 그가 어디를 향하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모인다고 묘사된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5번 불타고 물이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런 묘사는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처럼 느껴진다. 그 인물은 누군가의 조력 없이 홀로 일어나고 화려한 권력 대신 백성의 무게를 어깨에 얻는다. 말없이 준비해온 사람, 조용히 이끌지만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시대의 결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2025년에 사람들이 정감록을 다시 꺼내드는 걸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열된 민심, 복잡한 국제관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기준점과 방향을 찾는다. 정감록은 그런 시기마다 등장해 사람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나침반을 다시 꺼내들도록 유도한다. 조선 후기의 또 다른 예언서인 격압류록 그리고 남사구의 비결 등에서도 2025년 전후는 매우 특별한 시기로 묘사된다. 격압류록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적고 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때 바람은 역으로 불고 물은 거슬러 흐르며 어리석은 자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가 골짜기로 내려가지만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늘이 정돈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단순한 운세나 괴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시대를 닮아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준비해놓은 흐름 속에 있는 것만 같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이씨 왕조는 특정 인물이나 정권을 가리키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체계와 방식, 권력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도령은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이다. 말수가 적고 화려하지 않으며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면 백성은 스스로 모여든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화려한 수사가 아닌 무너진 질서에 대한 재정비의 결단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의 대통령이 혹시 바로 그 시대가 말한 인물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물론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감록도 특정 인물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전환이다. 그가 누구든 이 시대의 정도령은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가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다. 정감록은 그 시대의 지도자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이씨 멸망과 정도령 출현이라는 정감록의 핵심 예언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 문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대와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의 예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다. 바로 이 구절이다. 이씨의 시대가 지나면 동방에서 정씨가 일어나 천하를 바로잡으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성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질서,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체계가 무너지고 이름 없는 인물이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한다는 큰 흐름을 상징한다. 정감록은 이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큰 자는 작아지고 작은 자는 커지며 지혜는 낮은 곳에서 솟고 권력은 무너진다. 이씨의 기틀은 하늘이 도리어 무너뜨리고 정신은 땅 아래에서 돋아난다. 백성은 그를 보지도 않고 따르며 그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민심을 얻는다. 이 내용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시적 진술처럼 다가온다. 역사적으로도 이 구절은 왕조의 교체나 정권의 전환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씨라는 인물에 대해 정감록은 거의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왕족도 장군도 학자도 아니며
신분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이렇게만 말한다. 그는 10걸음 앞을 보는 자요, 검을 들지 않으며 그가 다가오면 산도 길을 내어주고 백성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그는 누구인가?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혹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미 등장했는데 우리가 아직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가며 경험했다. 누군가는 힘있게 밀어붙이는 지도자를 원했고, 누군가는 말보다 경청하는 지도자를 원했다. 이런 가운데 정감록에서 말하는 인물은 무척 묘하다. 말이 적고 힘을 내세우지 않으며 백성은 그에게 복종이 아닌 신뢰로 모인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칼을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으로 사라지고 조용히 빛을 지닌 자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이 구절은 시대를 두고 해석될 수 있다. 누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령의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방향이다. 그것은 특정한 인물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되묻게 만든다는 점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다. 앞으로 몇 년간 정치 구조의 변화, 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의 가치관 변화까지 함께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경제의 위기, 기후의 변화, 국제 갈등, 민심의 분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장들이 단지 상징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다음 구절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 구절이 바로 정감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문장이다. 정도령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단순한 구세주나 군주가 아니다. 시대를 꿰뚫어보고 흩어진 것을 잇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등장하면 백성은 그를 지도자로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 곁에 서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예언은 말한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단지 중심에 선다. 예언은 이렇게 덧붙인다. 천하가 혼란할수록 그는 더 조용하고 말들이 날뛸수록 그는 침묵하며 빛이 꺼질 때 그는 등불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 모인다.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때다. 이러한 예언이 말하는 정도령은 단지 허황된 전설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인물일까? 혹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도자가 그 조건을 은근히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뉴스와 전국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입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듯하고, 또 누군가는 물러남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정감록은 지도자를 정해주지 않는다. 단지 어떤 지도자가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올 때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 예언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정감록의 핵심 예언 구절들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정감록 속 실제 예언 구절들을 직접 낭독하고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를 하나하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시선을 통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이 예언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이 태풍처럼 뒤집히리라. 오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큰 자는 작아지며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 씨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땅에서 솟은 정씨가 천하를 다스리리라. 이 문장은 시대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권력의 교체, 사고방식의 전환, 사회 구조의 재편까지 포함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상징적으로 오래된 지배 체제, 기존의 질서를 의미하며, 정씨는 새롭고 예기치 않은 위치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정씨는 입이 무겁고 마음은 깊으며 칼을 들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들로 피난하다가 어느 날 새벽 안개 속에서 그를 만난다. 이 장면은 정도령이 드러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고 정작 가장 힘들 때 말없는 지도자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는 연단된 지도자라기보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다려온 인물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 재해, 질병, 전쟁 등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때 10자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하지만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정감록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걸음 앞을 본다는 말은 지금의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지만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에 잠기고 말없는 자가 다시 중심에 선다. 이 구절은 지금의 정치 환경과 겹쳐서 들립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자가 결국 시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민심의 움직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백성은 더 이상 권세를 따르지 않고 힘을 믿지 않으며 입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고 그 마음이 향한 곳의 길이 열리리라. 사람들이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진심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정감록은 이어서 정도령의 등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으나 그의 말 한마디는 천금을 바꾸고 그의 선택 하나는 천하를 바꾼다. 지금 누군가가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로 대중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그를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다음 예언은 정치 권력의 재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와 남을 자가 다르다. 지금 크게 보이는 자는 사라지고 지금 작게 여긴 자가 남는다. 국군은 떠난 듯하다 돌아오고 천리는 가라앉은 듯하다 솟아난다. 국군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라의 운세가 한때 가라앉은 듯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은 3번 뒤집히고 그 마지막 뒤집힘 뒤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 평화는 물소리 같고 그 지도자는 바람결 같으며 그의 이름은 사람들이 먼저 부르지 않고 그를 본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이 문장은 시대의 마지막 흐름을 예고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격동 끝에 조용한 시대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연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이라는 시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흐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누군가는 나타나 있거나 혹은 나타나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감록이 지금 수백 년 만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정감록 이외의 격압류록, 남사고 비결, 민간 신점과 사주 등 다른 예언서와의 비교를 통해 2025년이라는 시점에 담긴 더 넓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이 오늘날 다시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선 후기부터 전해진 다른 예언서들 그리고 민간의 신점과 사주, 심지어 산속 무속의 전언까지도 하나같이 2025년 전후를 경계의 시기 또는 전환의 해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물론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서이지만 그 외에도 시대의 변화를 예고한 기록은 많습니다. 먼저 격압류록입니다. 격압류록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했던 예언가 이암이 남긴 비서라고 전해지며 특히 정치, 전쟁, 기후, 국운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격압류록은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하늘은 갈라지고 땅은 꺼지며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는 산속으로 들어가나 그 끝자락에서 다시 세상이 뒤집힌다. 백성은 진실을 따라 모이게 되며 하늘이 예비한 자가 모습을 드러내리라. 격압류록 역시 어리석은 지도자, 뒤집힌 민심, 다시 드러나는 인물, 그리고 예비된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정감록의 정도령과 구조가 유사하며 무엇보다 공통점은 백성 스스로가 진실을 알아본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언은 남사고의 비결입니다. 남사고는 실존했던 조선의 학자이자 예언가로
자신의 예언서를 후대에 남기며 예정된 시기에 큰 변화가 온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에 그늘이 바래고 물길을 거슬러 온 자가 중심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몰라보고 그가 일으킨 바람이 모든 불빛을 꺼뜨릴 때 그제야 백성은 그를 따라 물가에 모인다. 남사고의 예언도 정감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 나중에 민심을 이끌게 되고 그 과정은 조용하고 은근하며 결국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대에 가까운 민간 무속 신점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무속인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의 응보가 도래하는 해다. 그동안 쌓인 업과 인과가 한꺼번에 정리된다. 그 해에는 백성이 먼저 움직이며 지도자는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물러나고 숨은 자가 드러난다. 이것은 현대적 언어로 말하자면 2025년 이후 국민 주도형 정치 전환, 즉 지도자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질서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속 신점이라 하여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읽는 집단의 통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전라북도 내륙 지역에 전해지는 소위 마이산 얼음 솟는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접히는 해, 얼음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은 낮아지고 백성의 입은 무거워지고 눈은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된다. 이 내용은 자연 현상이 인류의 질서 변화를 예고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몇 해에는 마이산 석굴에서 얼음 기둥이 거꾸로 솟아올랐다고 알려졌고 이를 본 사람들이 시간이 접히는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예언의 범주에서 흥미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감록, 격압유록, 남사고 비결, 무속신점, 지역 설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이 예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흐름을 공유합니다. 1. 오래된 체제의 종말. 2. 백성의 민심이 스스로 움직임. 3. 이름 없는 자의 등장. 4.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조용한 지도자의 부상. 5. 국군의 전환이 2025년 전후에 나타남.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피로감, 외교적 고립감과 어쩌면 절묘하게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모든 예언의 흐름을 통합해 해석하고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귀를 기울일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지도자를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이어지는 마지막 5회차에서 2025년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흐름과 이 예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감록을 시작으로 격압유록, 남사고의 비결, 민간 신점과 지역 설화까지 다양한 예언서들이 전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025년 전후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전환은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 같은 차원이 아니라 백성의 의식과 질서 자체가 뒤바뀌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말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크게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뀔 때 그때 하늘도 땅도 함께 바뀐다. 이 구절은 결국 지도자보다 민심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국군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깨어나 있을 때만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5년이라는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국가의 진로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경제 개편, 외교 전략 변화까지 무엇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흐름들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정감록을 다시 꺼내 든다는 것은 단지 예언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정도령은 누구일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지 않으며 백성이 먼저 알아보고 자연처럼 따라 모이게 된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인물을 찾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 많은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을 원하는가? 과연 우리는 강한 말과 겉모습에 끌리는가?
아니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가? 정감록은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 성을 쌓지 않고 신뢰로 세우는 자, 그가 백년 혼란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열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어쩌면 거창한 계획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잇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늘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은 결국 국민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그리고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위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서 온 흥미로운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각을 정리해주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정감록과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현재를 지나며 여러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흐름을 정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감록을 비롯한 예언들은 2025년을 단지 변화의 해가 아니라 국운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로 그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기는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 운세, 사주가 말하는 미래의 키워드는 결국 국민과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20세기 초 인도의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크리슈나무르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아이는 어느 날 한 비밀스러운 조직에 눈에 띄게 된다. 그 조직은 세계의 교사가 곧 등장할 것이라 믿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그 존재라 확신하였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14살의 나이에 그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메신저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를 중심으로 만든 조직을 해산시켰다. 그가 택한 길은 침묵과 사유와 질문이었다. 그는 신을 말하지 않았다. 예언을 하지 않았다. 종교를 거부했고 체제를 해체하였으며 그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2025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그의 말은 다시 예언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예언가들보다 더 정밀한 통찰을 남긴 자로 재해석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해진다. 세계는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인간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기술은 비처럼 번쩍이겠지만 마음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갈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 혼란은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는 2025년 무렵이 될 것이며 동방의 한 나라에서 그 흐름이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가 말한 동방의 한 나라가 어디인지 그 땅은 조용하되 단단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라 하였다. 그 민족은 수차례의 고통과 분열을 지나왔고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내면엔 오래된 기억과 정신이 응축되어 있는 나라였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다. 소통은 많아졌지만 진심은 사라졌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은 없다. 그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다. 길 없는 땅 위에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길은 누구도 대신 안내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이제는 예언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길 없는 땅 위에서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사주와 신점은 말이 많고 정치와 경제는 불안정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감한다. 지금 이 나라는 운명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국운이 요동치고 있으며 뭔가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접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상할 만큼 한국과 겹친다. 분열과 극복, 침묵과 내면, 준비된 땅과 조용한 힘,
그가 말한 모든 상징들이 지금의 한국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 아래 흐르던 기운이 이 해에 멈추고 다시 뒤집히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소리를 내지 않던 자들이 깨어나고 숨죽였던 민족이 방향을 바꾸게 되리니 그 문은 조용히 열릴 것이나 한 번 열리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남긴 수많은 말들 속에 같은 맥락의 흐름이 반복된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으며 그 어떤 구세주도, 제도도, 구조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이 나라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경고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이 말이 지금 너무도 크게 울린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를 예언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남긴 말들이 너무도 정확히 지금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예언처럼 다시 꺼내 읽는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정보가 많은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은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없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상관은 멀다. 경제는 회복된다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볍고 기술은 나날이 눈부신데 마음은 더 피곤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조용히 뒤를 돌아본다. 누군가 오래전에 해놓은 말, 한때 무시했던 이야기, 한 장의 글고 한 문장의 예언을 다시 꺼내 읽는다. 그것이 사주이든 신점이든 고대의 기록이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들 속에서 흐름을 읽으려 한다.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다. 예언은 지금의 방향을 묻는 감각이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이 나라가 흐르는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흐름의 소리다. 그렇기에 지금 예언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유튜브에는 매일 예언이 올라오고 점집은 다시 북적이고 사람들은 그 말들이 믿음이 아닌 감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예언을 느끼는 시대다. 지금의 한국은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모두가 느끼고 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고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더 크다는 것을. 그 흐름은 정치를 가르지 않는다. 그 흐름은 세대도, 지역도, 이념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히 퍼지고 있으며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고 있다. 그 흐름은 말없이 묻는다. 지금이 그때 아닌가?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말한다. 올해는 뭔가 다르다. 2025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2025년 단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해를 위기의 해라고도 부르고 전환의 해라고도 부르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공유한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사람들은 한때 예언을 비웃었으나 그 비웃음조차 운명의 일부였다. 운명은 고요하게 회복되고 익힌 마른 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예언은 다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 것이다. 어디선가 들은 말, 누군가 건넨 이야기, 누가 남겼다던 문장 하나가 자꾸 생각나고 그 말들이 지금의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기운이다. 예언은 시대의 기운이 깨어날 때 자연히 흘러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니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징조일 수 있다. 하늘이 움직이고 운이 움직이고 이 나라의 기운이 바뀌려는 조짐일 수 있다. 그는 말했다. 움직임은 항상 혼란을 동반한다. 그 혼란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이 말은 지금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온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자는 바람의 결을 먼저 느끼는 자요. 그 다음은 물결의 방향을 읽는 자요. 마지막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깨어나는 자이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 세 부류가 뒤섞인 세상 속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의 결을 느낀 자들은 준비를 끝냈고
조용히 변화를 향해 걷고 있으며 어떤 자들은 아직도 기존의 방향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의 방향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바뀌는 방향을 가장 먼저 예감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외면 받던 말 속에서 길을 찾던 사람들이었다.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던 사람들, 고서의 문장을 묵묵히 읽던 사람들, 기운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깨어났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의 바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의식이 바뀌면 세상의 구조는 따라 바뀐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대한 예고였다. 눈에 보이는 혁명은 없고 거창한 구호도 없고 하늘을 뒤흔드는 전쟁도 없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지 생존이 아니라 방향에 대해 묻는 이들이 늘어났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퍼지고 있다. 그 바람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진정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감각하는 자는 안다. 올해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징조들이 쌓여왔고 이제 그것이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치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뉴스의 분석으로는 닿지 않는 흐름이 이 땅을 감싸고 있다. 그 흐름은 오래전 예언에서 이미 암시된 바 있다. 동방에서 다시 한번 기운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다. 그 기운은 붓지도 푸르지도 않으며 백성의 마음에서 솟아난다. 그때 진실이 거짓을 가르고 기운 있는 자가 대지를 밝히리라. 이 말은 기록에 따라 수백 년 전의 예언서에 등장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너무도 정확하게 와닿는다.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기운이 하늘을 뚫는 순간이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를 수도 없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문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미 많은 이들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다. 문은 고요하지만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는 시대의 전환을 지닌 자에게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 문을 열자 그 바람을 먼저 읽은 자는 지금 이미 걸음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참된 통찰은 외부의 예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침묵 속에서 생겨난다. 그 침묵 속에서 우주의 구조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건다. 이 말은 곧 예언은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침묵을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온다는 감각, 무언가 커다란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마음, 그 감각은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 속에서 올라온다. 어느 날 밤 뉴스를 끄고도 한참을 멍하니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언어가 당신 안에서 울렸다는 증거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문득 정적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어난 자라는 표시다. 이제 예언은 고서 속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있을 때 더 선명하며 가만히 멈춰설 때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 땅,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더 또렷하게 울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동방의 끝이기 때문이다. 해가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늦게 도달하지만 가장 맑게 깨어나는 장소, 예언의 마지막 언어가 울릴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언어를 평생에 걸쳐 해석하려 했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의식은 동방에서 일어난다. 그 의식은 지도자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결국 민족의 진동이 된다. 그 진동은 지금 시작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꿈에서, 뉴스에서, 고요한 밤의 침묵에서 그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해, 지금이 바로 그 문장이 실현되는 시기라는 것을. 예언은 축복만을 말하지 않는다. 예언이 실현된다는 것은 흐름이 도달했다는 것이며
그 흐름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 예언이 시작될 때 먼저 울리는 것은 경고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언제나 고요한 일상 위에 격렬하게 울린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의식의 각성은 고통과 함께 온다. 고통은 무너짐이며 무너짐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지 상태다. 그리고 그 정지는 깨어난 자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은 예언이 단지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깨어남의 대가가 있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2025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정지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요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어딘가 불편한 기운, 어떤 일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정체 상태. 예언의 시련은 언제나 이처럼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멈춤과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그 멈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향을 묻는다. 이 길이 맞는가? 이 나라는 무엇을 잇고 있는가? 질문은 고통처럼 몰려오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피로감 속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야말로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의식의 깨어남의 시작이다. 한국은 그 시련의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거짓이 드러났고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 정치의 언어는 진실을 덮지 못하고 경제의 수치는 불안을 지우지 못하며 종교의 권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시대는 진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진실은 고통을 수반한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동방의 나라가 기온을 깨우려 할 때 하늘은 먼저 그들에게 시련을 내릴 것이다. 그 시련은 겉모습을 잃게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며 믿음의 가면을 벗기리라.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자는 진실의 옷을 입고 민족을 이끌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련의 시간 속에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혼란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대의 전환이라 부른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이다. 한국의 2025년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해이며 새로운 흐름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해다. 그 뿌리는 통증과 함께 내려가며 그 위에 새싹은 고요하게 피어난다. 이 고통은 의식의 통증이며 이 혼란은 진실의 초입이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 닥친 시련은 징조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예언이 우리 앞에서 형태를 가지기 위한 필수의 관문이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한 민족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이 시련은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식이 정하는 길이다. 깨어있는 자는 남을 것이며 잠든 자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정의이며 이 시대의 법이다. 모든 시련은 새로운 존재의 등장을 허락하기 위한 정리의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어떤 존재의 등장을 예감하기 시작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가 이미 도착했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다. 예언은 이렇게 전한다. 하늘이 닫힐 때 사람들은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구름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가 민족의 기운을 바꾼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문장이 실현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지도자는 군중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무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지키는 자다. 그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를 부른 것이다. 이 문장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의 형상과 너무도 정확히 겹친다.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기운과 의식의 밀도로 판단되는 자,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빛나는 직관으로 평가되는 자, 그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예상된 자가 아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니며 기존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자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고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빛의 방식이다. 빛은 떠들지 않는다. 단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말을 통해 위로받기보다 누군가의 존재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외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그는 설득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간다. 그것이 참된 리더의 조건이며 시대가 부르는 존재의 특징이다. 예언은 또 이렇게 전한다. 하늘 아래 3번이나 버려졌던 자가 있다. 그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침묵 속에 살아왔으나 결국 하늘의 기운은 그에게 돌아간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움직이고 입을 열면 대지가 응답할 것이다. 그때 동방은 다시 눈을 뜨고 서방은 귀를 열 것이다. 이 예언은 이름 없는 자에게 바쳐진 찬가이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려 하는 사건의 암시이다. 사람들은 곧 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가 여기에 왔는가라고.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 그는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운명을 따라온 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누구의 선언이 아니라 흐름으로 나타난다. 사회 전체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말투가 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등장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의 무의식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형상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안내자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그저 말 없는 확신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첫 빛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가만히 물러나지 않는다. 예언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언제나 충돌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움직이고 입을 열면 대지가 응답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권위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진실의 출현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변화가 오면 그것을 파괴로 느낀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구조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처럼 지금 한국은 새로운 기운과 기존의 구조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예언은 경고한다. 진실을 담은 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탐욕을 품은 자들의 칼이다. 그 칼은 말로서 베고 제도로서 가두며 거짓된 선의를 가장해 진실을 흩트리려 하리라. 그러나 하늘의 뜻은 이미 그 자를 보호하였으니 모든 칼은 결국 허공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표면의 정치나 경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기득권을 움켜쥐려는 자들이 그 흐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고요하게 등장했지만 두려움은 언제나 요란하게 반응한다.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충돌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전쟁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도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때 혼란에 빠진다. 누가 진짜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시대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무지와의 싸움이다. 지도자는 이 전쟁에서 말로 싸우지 않는다. 그는 존재 자체로 대립을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고 다음에는 시험하고 결국은 깨닫는다.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자였구나 라는 진실을. 이때 가장 크게 요동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진실의 기운이 등장하면 거짓된 소문과 왜곡된 기사들이 퍼진다. 그는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심지어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든 저항은 오히려 그를 더욱 드러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진실은 공격당할수록 빛나기 때문이다. 이 충돌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난 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말을 믿지 않으며 오래된 권위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운으로 판단하고 감각으로 따라간다. 이것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자유로운 의식의 힘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식이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도시의 교사부터 산속에 숨어있던 노인까지 사람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충돌마저도 하나의 진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진실이 첫 번째 피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피는 희생이 아니라 인식의 열쇠이다. 그 피 위에 민족은 다시 설 것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이 불릴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처피를 마주하는 중이다.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고통이자 민족 전체가 겪어야 할 정화의 과정이다. 이 고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야 비로소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끝은 모두에게 닿는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자가 흐름을 열고 빛을 드러내며 진실을 마주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민족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예언의 완성이며 귀환의 순간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진실한 혁명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눈빛에서 퍼지며 당신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은 마치 지금의 한국을 위한 말처럼 들린다. 거대한 예언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인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며 각자의 마음 속에서 맺히는 응답이다. 2025년을 지나며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 신뢰를 잃었고 방향을 잃었으며 말의 힘조차 잃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정리였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뜬 사람들, 혼란 속에서도 직관으로 진실을 알아본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귀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묵묵히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기대지 않으며 이제는 스스로가 빛이 되어 움직인다.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한 시대는 이름 없는 자로 시작되어 모두의 이름으로 완성된다. 처음엔 단 한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문장이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끝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대신 당신 자신을 보라. 거기서부터 혁명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걸어가는 길에 놓인 가장 실제적인 해답이다. 이제 예언은 끝났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귀환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 2025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깨어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단지 정치적 변화 때문이 아니다. 단지 지도자의 등장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마음이 흔들렸으며 더 이상 외부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민족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의 운은 이제 닫히지 않으며 예언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된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이 예언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상으로 오늘 2025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 크리슈나무르트의 구군 예언을 마칩니다. 올해 한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혼슈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의 소녀가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미래를 단정짓는 어투였습니다. 이후 한 일본 채널에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12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벗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기운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다른 자리에 내려앉지 않는다. 아주 멀리까지 떠돌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한다. 감옥은 벽으로 막힌 곳이지만 그날 한국에서 막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은 곧 바뀐다. 이 예언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누군가는 특정 정치인의 몰락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이동을 암시하는 장면이라 분석했다. 그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의 순간이 아니라 국군 전체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소녀는 예언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말을 했고 그 말들은 짧았지만 생생했다. 특히 한 문장은 일본 전역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한국으로도 전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여름은 검은 비로 덮이게 될 것이다. 하늘은 2번 갈라지고 물은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은 한 번 뒤틀린다. 이것은 3가지 재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큰 기운이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파도를 더 경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소녀는 그 재해가 일본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바다는 경계를 모르고 흐른다. 동쪽에서 일어난 흔들림은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국의 남쪽 해안을 따라 조용히 밀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바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기운의 변화를 알게 된다. 물이 아니라 운세가 바뀐다는 것을.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었다. 누군가는 자연재해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그 재해가 상징하는 흐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이 2025년 여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다. 흙이 젖는 것을 재해라고 생각하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이전의 한국이 아니다. 사람들은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흐름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하늘이 2번 갈라지고 물이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이 뒤틀린다는 표현은 거대한 태풍, 이상폭우, 지진 혹은 해일의 연속일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해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기운을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2025년이라는 시기는 이미 많은 예언가들이 주목하고 있던 해다.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움직이고 바다는 반응하고 땅은 기다린다. 하지만 사람은 모른다. 알게 되는 건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이 갖게 될 첫 번째 진짜 기회가 된다. 2025년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힘. 바로 돈이다. 예언 속 소녀는 이 흐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언급을 남겼다. 그녀는 말한다. 돈은 나라를 떠나려 한다. 그러나 일부 돈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된 장소가 있다. 이름은 작고 땅은 좁지만 신뢰가 살아있는 곳. 그곳은 오랫동안 준비만 해왔고 이제야 그 준비가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말한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어서 언급한 문장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사람은 나중에 따라간다. 구조가 먼저 생기고 권위는 나중에 생긴다. 돈은 조용히 스며들고 그것이 그 나라의 뿌리를 바꿔놓는다. 이 말은 국제 금융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이 머무르는 힘은 결국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다. 2025년 이후 국제 자본의 일부가 한국을 임시 기지로 삼을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디지털 자산의 실험지로, 다음은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의 중개지로.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예언은 이 흐름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자신의 것이 된다. 처음에는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기축은 종이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의문을 품는다.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따르지 않는다. 돈은 움직인다. 그리고 돈이 머무르기 시작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금은 무겁지만 흐름은 가볍다. 사람들은 금을 쫓고 흐름은 사람을 고른다. 이번엔 흐름이 한국을 고를 것이다. 어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게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움직일 때 세계의 중심도 함께 이동한다. 예언 속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 기운의 대이동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시대를 이끌던 기운이 점점 지쳐간다. 빛나던 별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점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을 느끼고 있다.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기운은 이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십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
그러나 2025년 이후 그 중심이 서서히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그녀는 분명히 말한다. 다음은 바다를 건너간다. 그 바다는 태평양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렸고 충분히 아팠고 이제는 감당할 준비가 된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작다고 말하지만 기후는 작지 않다. 그 나라가 다음 중심이 된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린 나라가 어디인지. 그녀는 그 나라가 갖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운이 머무는 곳은 곧 책임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책임은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다.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외교적 주도권이나 경제적 부상을 넘어서 문화적 기운의 중심 이동을 암시한 것으로 읽혔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때문이었다. 어떤 시대는 말로 시작된다. 어떤 시대는 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게 되는 흐름이다. 2025년 한국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든 누군가의 망상이든 아니면 12살 소녀의 직감이든 그 말이 남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전해진 예언은 총 4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무너지는 권력,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재해, 또 하나는 이동하는 돈, 마지막은 옮겨지는 기운이다. 그 각각의 예언은 따로 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한국이다. 그녀가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 작지만 준비된 나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 흐름이 닿는 끝이라는 말은 지금의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 예언은 정치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넘어가고 경제로 이어지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귀결된다. 즉 겉으로 보이는 변동 너머에 더 깊은 구군의 전환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소녀는 첫 번째 예언에서 말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상징이다. 본질은 그 빈자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흐름이다. 그 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이완과 재편을 암시한다. 두 번째 예언에서 그녀는 자연의 거대한 움직임을 말하며 한국 남해안에 미세하게 닿을 변화를 경고했다. 흙이 젖는 것을 사람들은 재해로 여기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세 변화, 다시 말해 사주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를 예고한 말로도 해석된다. 세 번째 예언은 금융과 관련된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구조가 그 다음 생기며 마지막에 권위가 뒤따른다. 이 문장은 단기적 경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갖는 위치 자체가 변한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기운의 대륙 이동, 즉 문명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에 대해 언급한다.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이 나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해진다. 소녀가 말한 4가지 예언은 단지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게 될 변화의 4단계다. 정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자연에서 경고가 오며 경제에서 방향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기운의 무게가 옮겨지는 것. 그리고 그 4단계는 모두 2025년이라는 해를 기점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긴장감을 갖게 된다. 예언은 보통 막연하고 흐리지만 이 4문장은 기묘하게도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이 흐름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래 예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전하는 핵심이 지금 우리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해왔다. 정치 지형은 뒤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제 구조도 점차 내수 중심에서 국제 분산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압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살 소녀가 남긴 예언은 단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한국이 겪게 될 구군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누적된 긴장과 경험이 한 번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기운의 전환이다. 기운이 변하면 사주도 바뀐다. 운세가 바뀌면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 그해 한국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전엔 들리지 않던 말들이 그제야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방금
한 어린 소녀가 남긴 예언을 따라 2025년 한국의 국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예언들은 묘하게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의 답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흐름 안에 있다. 정치의 균열, 자연의 경고, 경제의 이동, 문명의 기운.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단지 예언의 구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네 갈래가 모두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에게 국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믿음과 회의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나라 전체의 사주가 바뀌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의 문턱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감지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예언, 한국, 미래, 국운 이제 이 단어들은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콘텐츠에서도 예언과 현실 그리고 흐름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작은 채널의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